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법칙 파트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은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 부조화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불일치, 일관성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일치, 부조화, 일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의 신념이 나는 따분한 일은 싫어해, 돈을 아무리 줘도 난 싫어해, 이런 신념이 있는데 어떤 따분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맡게 됐는데 돈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돈을 많이 받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이게 이제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념 간에. 그래서 그 일이 따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비일관성이 불편하니까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일종의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죠. 여우가 포도를 열심히 막 따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 포도는 신포도야, 이렇게 신념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부조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여러 인지부조화 현상 중에서 매몰 비용의 오류, 이 개념이에요. 뭐냐면 내가 어떤 대상에 돈이나 시간, 노력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실제는 그렇게 가치가 높은 일이 아닌데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대상은 아주 가치가 뛰어나, 출중해,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매몰 비용의 오류. 여러 가지 경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투자를 한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스탑을 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 연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투자를 한 거야. 시간, 노력, 사랑, 애정, 기타 등등.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은데 내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이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스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더 투자를 해서 더 손해를 보기보다는 스탑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합리적인 판단들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미지 트레이닝, 일종의 이제 생각의 힘이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서 이미지로 트레이닝, 연습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1, 2, 3번 그룹을 나눠서 1번 그룹은 초콜릿을 30개를 먹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먹는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맛있게 먹는 상상을 30개. 2번 그룹은 3개 먹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라고 했어요. 3번 그룹은 초콜릿 상상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른 상상이나 하시오. 실제 초콜릿을 줬더니 30개를 상상했던 그룹이 훨씬 초콜릿을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먹은 게 실제 먹은 것처럼 효과를 발휘한 거예요. 우리 뇌는 실제와 상상을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서 벌써 우리 습관화에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초콜릿 먹는 쾌감이 벌써 무뎌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데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상상을 실제처럼 상상을 해서 이미지 속에 연습을 하면 시험장에서 덜 긴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운동선수들 이미지 트레이닝 많이 훈련을 하잖아요. 실제 경기에 나가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미래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실제 그렇게 된 것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을 때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자기 충족적 예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그 시크릿이라는 책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물질이 돼서 다가온다. 바로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미지 트레이닝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많이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기 중심주의의 함정, 그다음에 우월함 환상. 이 두 가지는 그냥 하나로 묶어 봤습니다. 이 두 개념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실천을 하거나 뭐 이럴 내용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있다, 이거를 알고만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 있죠. 이게 어린 시절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발달 심리학의 전문가인 그 장 피아제가 연구를 했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연극의 배역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잘못되고 잘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그 구조 자체가, 인지 구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모든 생물체가 사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지 진화상으로 유리하겠죠. 자기의 생명을 뭐 타인의 생명보다 더 경시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우월함 환상입니다. 항상 내가 타인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주의, 우월함, 뭐 진화에서 생존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우월함 환상 같은 경우 긍정적 자화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막 과대망상에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또 자기 충족적 예언이 돼서 뭐 성공을 크게 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 어떻게 돼요?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게 어렵죠. 타인들로부터 배척되죠.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자기중심주의, 우월함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나누고 대화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익관계, 뭐 회사에서 상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관계는 어렵다. 그래서 자, 인간은 구조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과 부정적 합일. 이 책에서는 이제 공감과 동정을 비교를 해놨는데, 동정이라고 하니까 또 개념이 잘 각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 합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는 자, 타인의 어떤 상황,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자, 일단 합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 부정적 합의는 뭐냐면, 이런 건강한 자아나 자아의 경계가 약한 경우에 그냥 그 상황, 그 아픔, 고통 이런 것들에 자기 자신을 그냥 합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막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밑에 아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본 거죠. 일단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위험에, 고통에 빠져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변에 사다리는 없는가? 빨리 신고할 곳은 없는가? 기타 등등 뭐 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행동하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이고, 자, 부정적 합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 그 아이의 상황에 정서적 합일이 돼서 구덩이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합일이 가장 나쁜 형태로 나타나는 게 우정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충분히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낫게 할 수 없는가, 뭐 같이 공부를 하러 다닌다거나 더 나은 활동들을 함께 노력한다거나, 이런 게 공감의 우정인데, 부정적 합의는 뭡니까? 함께 망가지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걸 이 부정적 합의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는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 것들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충고의 역설. 우리 인간은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나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죠. 너무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 또는 말없이 묵묵히 경청해 주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이런 위로가 필요한 거지 충고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경우 꽤 있어요. 그냥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 이런 정서적 공감 정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충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경청만 해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참 힘들었겠구나, 안타깝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에 딱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하지 마라. 기준점 효과. 이 책에는 정박 효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이 anchoring effect이에요. anchoring, 그러니까 닻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닻을 내린다는 거는 어떤 기준점을 찍는다, 이런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박이라는 거는 어디에 머문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anchoring effect에서 기준점 효과, 이렇게 각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엄마에게 5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겁을 하겠죠. 야, 이 무슨 청바지를 50만 원짜리를 사?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니 근데 엄마 여기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점을 50만 원으로 일단 찍었기 때문에 30만 원이 조금 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뭐 그 정도면 뭐 시험만 잘 본다면 사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레스토랑을 갔는데 대표 메뉴가 너무 비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끼에 뭐 30만 원 헉 하는 거죠. 근데 그 밑에 10만 원짜리 메뉴가 있는 겁니다. 벌써 30만 원의 기준점을 찍었기 때문에 10만 원이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 효과, 앵커링 이펙트는 마케팅이나 협상에서 이미 굉장히 그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 있죠.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이혼 협상을 할 때도 위자료 청구, 협상, 처음에 기준점을 일단 높게 찍는 것, 협상 금액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마케팅 당하지 않으려면, 또 협상을 불리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유리하게 해나가려면 또 적절하게 이 기준점 효과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성 휴리스틱. 휴리스틱이라는 개념은 뭐 알고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책 보다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휴리스틱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새롭게 창의적으로 따지고 연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의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화에 불리하게 되니까 뇌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니까, 자, 어림짐작 대충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각의 지도, 어떤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한 어림짐작을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휴리스틱은 대충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충 이미지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사고를 생각하죠. 아이고 조심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또 어떤 근거로 봤을 때 비행기 사고의 확률은 심장마비로 걸려 죽을 확률보다 극히 미비한 거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런 개념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카네기 자기관리론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율의 법칙을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미 해군에서 해군 뭐 징병도 해야 되고 해군들의 이제 사기도 진작시켜야 되고 하는데, 해군들은 항상 이 어뢰에 명중되는 것, 이런 것들을 극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죠. 그래서 실제적인 통계와 근거를 대는 거야. 어뢰에 명중된 100척의 배 중에서 60척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60%는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몰한 40척 중에서도 10분 이내에 침몰한 게 겨우 5척에 불과하대요. 그러니까 어뢰를 딱 맞았어요. 10분 이내에 침몰하는 게 5척. 그리고 10분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근거고 통계고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군들의 사기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 과학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충분히 사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 코로나, 사실 뭐 위기는 위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코로나의 어떤 위험성은 사실은 다른 것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실제 독감으로 인한 그 사망,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 매일매일 언론에 보도한다면 우리는 막 독감만으로도 공포에 떨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통계, 근거, 평균율에 의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 사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첫머리 효과와 최신 효과. 첫머리 효과는 뭐냐면, 우리는 처음 얻은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인상,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신 효과는
가장 최근에 획득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첫머리 효과와 최신 효과, 마지막 부분, 이 두 부분을 집중해서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게 기획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연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한다. 마찬가지로 첫머리와 가장 마지막 요 부분에서 감동을 줄 수 있게, 우리가 면접을 보러 간다. 가장 일찍 보거나 가장 끝에 보거나 뭐 이런 게 좋다. 요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후광 효과인데, 한 가지 특성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나머지 측면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후광 효과는 뭘까요? 당연히 외모가 되겠죠. 자, 외모가 좋으면 그 특성이 너무 강렬해서 나머지 측면들,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기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면 그로 인해 뭐 도덕적일 것 같고 윤리적일 것 같고 업무적 능력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좋을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형수술도 하고 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런 정보를 알게 되면 또 후광 효과를 노려볼 수 있죠. 그 사람과의 공감거리, 그 특성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상사가 축구광이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나도 엄청난 축구광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그 특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한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